네, 마이크가 열려 있습니까? 네. 예, 오늘 좀 오래 기다렸는데요. 이제 방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의 하루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만 일하시면 오늘만 또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처럼 프리랜서로 뭐 이것저것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하루만 일하시면 이제 주말입니다. 28일, 29일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만 힘차게 이제 몇 시간 안 됐네요. 뭐 보통 6시, 7시까지 일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뭐 한나절만 일하면 주말이 되니까 뭐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그 예고가 썸네일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29일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또 10월 29일 12구 참사라고도 부르는 국내에서만 충격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참 충격에 빠졌었던 그 날이지요. 근데 1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는가 한번 짚어보려고 소중한 두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수미 변호사님 모실 거고요.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맡고 계신 이정민 협의회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어떻게 또 유가족분들은 지내셨는지 또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또 관철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이 유가족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출석을 불러드릴까요? 도로시님 어서 오시고 핑크볼님 어서 오시고 우리 김민수님 어서 오시고 한뚜껑님 앞서 댓글 남겨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늘보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신장 개업한 지 2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뭐 감사드리겠고 저희도 아무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11시 11분에 시작하는 방송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유튜브 플랫폼이 이 시간대에 방송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하고요. 물론 뭐 사실 종편이나 케이블이나 여러 방송들은 뭐 이미 이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저희 동시간대에 같은 류의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시간대에 유튜브 플랫폼에서 여러 방송들이 쏟아져 나올 또 시간이어가지고 아무튼 신장 개업을 한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큼이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로 가져온 내용들 저희가 좀 만나보고 오늘 본방송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아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은 잡을 줄 아는데 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은 만나지 않는가? 아쉽고 너무 아쉽고 뭐 한편으로 화도 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중동 순방 끝마치고 돌아와서 사실은 귀국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누구를 만났는가? 박정희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사실 좀 의도가 보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한데 오늘 한국갤럽 지지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30%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더 낮은 수치들도 많이 이미 목도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가 대통령께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뭐 알려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낙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민심과 어떤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박정희 추도식은 갔어야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나야 했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환하게 웃으면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악수를 하는 모습 다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유가족들을 만나는 자리는 회피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만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또 본인이 구속수사에서 잡아넣은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뭐 제2의 중동붐이나 역대 최대 성과라는 자화자찬성 이런 홍보 기사들은 저희가 사실 소개해드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동안 나왔던 저조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앞으로 대통령의 행보가 어떠할지는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뭐 제가 보기에도 대충 예상이 돼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면 당연히 지지율은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은 즉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자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지지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조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은 현 시점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 한 마리라도 공고하게 붙잡아 놓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까운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늘 모두가 옳다라고 이미 대통령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발걸음이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하셔야 될 일일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층들만 결집시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나왔던 언급을 보면 왜 가지 않는가? 정치 집회다.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야당이 주로 이제 어쨌든 주관을 하기 때문에 주최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정치 집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참석할 수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 여전히 뭐 대통령은 그 자신의 국정 운영 기조가 옳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고요. 이것을 바꿀 여지는 크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여전히 뭐 유가족들께서는 대통령의 공간을 열어놓은 것도 같고 제가 최근 보도로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의 이름을 떼겠다까지 나온 상황인데 대통령의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일찍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정치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가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게 자신이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지도자의 움직임은 아닐진데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우리 국가의 지도자는 마땅히 위로해 줘야 되는 자리는 아닐런지 정치 집회라는 성격을 규정하기 이전에 그 공간에는 유가족분들이 계시고 피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루만져줘야 되는 역할은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건 뭐 정파를 초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오늘 그 결정을 달리하신다면 뭐 지지도의 어떤 상회를 떠나서 상승을 떠나서 이거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 보도는 경향신문과 뉴스버스가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야, 이거 저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탐사라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여타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목도를 하셨을 텐데요. 이게 2년 전 기사가 쟁점이에요. 2021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뭐 뉴스버스나 경향신문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중점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은 사법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삼았던 쪽은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 했고 영장 발부는 사법부에서 했다. 이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쟁점은 무엇이냐? 2021년 10월에 있었던 이 보도에 대해서 경향신문 기자와 뉴스버스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인데요. 저는 꾸준하게 규모가 작은 언론이든 큰 언론이든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방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탐사라는 작은 매체든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든 여러 이제 군소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 언론사들을 검찰이 뒤지기 시작한다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의혹 보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제 그런 방향이고요. 당연한 우리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영향들이겠지요. 근데 뉴스버스와 경향신문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은 한 번쯤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탐사가 작은 언론이긴 하나 저도 더탐사의 언론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이걸 더탐사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탐사 같은 여러 매체들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순간 JTBC나 MBC나 더 나아가서는 오마이뉴스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수 언론들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은 안전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경향신문이 두 가지 일단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권도 살펴봤다는 지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강길이 1,1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조우영에게 10억 원을 준 사실을 검찰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덮었다. 이제 요 두 가지 대목입니다. 요 두 가지 대목을 누가 불편했을까? 검찰이 불편했겠죠. 검찰이 불편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시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당장 보도가 된 내용이 아니라 2021년 10월 보도입니다. 이걸 이제 2년 전의 보도를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어떤 그 시점을 실기한 상황이고 이것을 수색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것이 좀 퇴색된 시점에 와서 이런 수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가 이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서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 근데 검찰이 책임을 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색을 했을 뿐이다. 왜? 사법부가 영장을 줬기 때문에 수색을 했다. 이것은 과정상 정당하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를 못 받아들였다면 실제 수색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다. 수사를 할 가치가 없다.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은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영장을 내준 건 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어느덧 제가 떠들다 보니까 벌써 본방송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군요. 아무튼 출석을 좀 불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철홍님, 자신이 불리한 곳은 안 가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세를 과할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지도자,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비판의 메시지를 내어주셨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신데 대통령이 전향적인 결단을 한다면 이런 비판을 들으신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정치 집회인지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다. 도로시님 댓글 주셨고 총선 전에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이제 뉴탐사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나요? 그렇죠. 뉴탐사에 대한 걱정을 좀 해주셨고 정치적 압수수색이다. 덤벼님 댓글 주셨고 아루미님께서는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해야 된다. 정치 검찰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현양수님께서도 댓글을 주셨습니다. 우려되는 지점들은 많이 보입니다만 현재 검찰의 움직임은 누가 보더라도 부단히 정치적 성격을 띤 압수수색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은 판사가 내주는 겁니다. 판사가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하게 또 비판을 한다면 나중에 또 모르겠습니다. 수색을 통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어찌됐든 우려가 된다. 비판할 지점은 충분한 압수수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본 방송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전수미 변호사 그리고 12구 참사의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신 이정민 협의회장님,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본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11시 11분 11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우리가 10월 29일 참사라고 부르는 온 국민들 가슴에 참 많은 상처로 남아있던 이 참사 일주기가 벌써 됩니다. 1년 동안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심히 저희가 헤아리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1년 동안 우리 유가족분들 마음은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참 힘듦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를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전수미 변호사께서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도움 말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전수미 변호사,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기가 참 죄송스럽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도 유가족분들 안부를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들 지내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참사 초기에는 예. 너무나 황망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 굉장히 슬픔에 많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한순간에 가족이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슬픔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예. 어떤 이런 슬픔을 아우러야 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안 보이고 예. 이렇게 많은 국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희가 결국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 길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결국 정권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손을 뻗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길거리에서 계속 호소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많은 분들을 참 만나셨을 텐데 시민들 뭐 반응이나 그간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을 텐데 1년 동안 만나본 시민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마 위원장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던가요? 저희가 1년 동안을 길에서 이렇게 힘들게 오면서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우리 가족들이 지치고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이나 또 그 외에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그건 뭐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가족들의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만든 게 꼭 우리를 찾아오는 시민분들이 저희들 손을 잡고 예. 함께 하겠다. 꼭 기운을 잃지 마시라. 많은 국민들이 뒤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 거기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 참사 직후에는 이 추모 공간이라는 게 별도로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태원역 그 사고 현장 근처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서울시청 쪽으로 또 옮기셨었고 서울시청에서 또 어찌됐든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다른 공간을 찾으셔야 됐던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지금은 뭐 어제 오늘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많이 됐습니다만 추모 공간이 어쨌든 정식적으로 이제 마련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좀 왜곡된 부분에 이제 보도가 나갔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 때 이제 그 추모 공간을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 추모 공간이 아니고요. 이태원역 1번 출구 옆에 그 참사 현장 그곳에 기억을 하기 위한 기억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기억을 하기 위한 시설물들을 일부 배치를 하고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공간을 오픈했는데 그곳을 추모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빚었던 것 같습니다. 추모 공간은 여전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분향소가 우리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가 그게 추모 공간 안으로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간이 추모 공간인데 1번 출구역 그 시설물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정도였으면은 이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만 정식적인 추모 공간이 마련된 적은 지금까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유족분들의 입장이시고 저희가 오늘 사실 많은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1시간 정도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50분 정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아무튼 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참 유족분들이 분노가 많이 치미실 것 같다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우리 전수미 변호사께서는 이번 참사 이제 1주기 앞두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심정이신지도 궁금하고요. 뭐 더불어 이제 사실 이 정부가 어떻게 참사를 대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후반부에 또 여쭤보긴 할 텐데 뭐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좀 이 참사 1주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냥 정부는 참 일관된 것 같습니다. 무책임, 무공감, 무능력한 정부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제가 만났던 유가족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 세 가지만 딱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사건 당시에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 전날까지도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20만 명 이상 몰린다. 그래서 내가 거기 만전을 다하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경찰청장도 말할 것도 없고 경찰 라인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11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음에도 경찰에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뭐 압사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참히 넘어갔죠.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공감적인 그런 이제 경찰의 행태 그리고 지자체장의 행태, 그리고 정부의 행태가 아닐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 정부가 보여준 행태 또한 합동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얼굴, 이름 하나 없어요. 꽃만 있어요. 도대체 누구에 대한 추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어떻게 사과를 하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분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까지도 계속 이 정부의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정부가 맞나? 국가가 맞나? 아니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건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존재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참까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은 유가족분들을 아직 안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런 심정을 여쭤보는 것도 제 스스로도 괴롭습니다. 어찌됐든 유가족분들이 실제 심정이 어떠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분노스러울 거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있겠습니다만 실제 직접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어제 대통령이 박정희 추도식은 가고 정치 집회라고 성격을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유족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질문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는 또 어떤 심정이셨고 유가족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셨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네요. 어제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소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같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과 예.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예. 저렇게 웃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참 분노스러웠고요. 예. 예. 두 사람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예.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 먼저 되었어야 되고 예. 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실에 초청장을 들고 가서 예. 1주기 추도식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 지금까지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어루만지 주거나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져 못한 데에 대한 그런 반성이나 예.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 예. 없었고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때 못다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초청장을 드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뉴스를 접하고 사실 굉장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치 집회라는 말이 예. 굉장히 우리를 모욕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고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그것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예. 자리입니다. 예. 그런 자리를 어떻게 정치 집회란 말로 그것도 보수 유튜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런 사고가 대통령실에서 계속 있는 한 대한민국의 참사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오송 참사도 사실 마찬가지 측면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전수희 변호사님 그 대통령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민주당에서 간판 뗄 테니까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그 불편함 떼겠다. 이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보이지 않고 사실 이거 당을 초월해서 어떤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정 한 분 한 분이 존귀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여든 야든 다 합쳐서 특히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이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소통의 태도가 절실하다고 봤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 잘못이라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상민 장관 사실 당시에 그랬잖아요. 네네.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어보니까 아 이거는 뭐 경찰 인력이나 행정 인력을 더 배치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 예. 여기에 대해서 CNN이 이게 공직자의 태도이고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오히려 외신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내 언론을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로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나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비판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지나 뭐 CNN 이렇게 외신에서 유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분석하는 기사들을 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개봉되는 크러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지금 못 봐요. 그게 다큐멘터리죠. 네, 크러쉬 다큐멘터리를 지금 한국에서 보지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거는 굉장히 외신에서 엄청나게 뭐 NYT나 외신에서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니 표현의 자유 중시한다면 자유를 30번 이상 외친 대통령인데 지금 이거 크러쉬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파라마운트에서 만들어서 이제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 예고편조차도 보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정체가 뭐냐? 너희 독재 정권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외신의 태도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 국내 언론에서 나와야 될 목소리인데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가족분들 그리고 국내 언론 다 통제하고 강압하고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뭐 말씀 주셨으니까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그 플랫폼에서 만든 크러쉬라는 다큐멘터리가 어쨌든 해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 예고편조차 우리 정부가 못 보게 한다. 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 제작물이나 창작물을 우리 국내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나요? 사실 언론에 대한 통제나 어떠한 것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을 할 때부터 엄청난 억압과 통제가 있을 까 예상이 저는 이 정도일지 몰랐죠. 그냥 크러쉬 같은 경우 말씀하신 파라마운트에서 제작을 한 건데 한국에 그러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티빙인데 티빙에서 사실 이걸 개봉을 해야 돼요.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한국의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을 해서 이거를 오픈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 분노하고 아니 이게 외국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걸 예고편도 못 보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외신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어이가 없는데 유가족분들께서는 이 소식을 뭐 일찍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심정이나 이런 느낌을 여쭤보는 게 너무 죄송한데요. 이건 너무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원래 초기에 저희가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중에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제 일부를 보고는 우리 유가족들한테 이제 절대 보지 말 것을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잔상이 그렇게 나쁘게 아이들을 보고 그게 평생 그런 기억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지 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라마운트에서 제작한 이 다큐나 이런 부분들은 왜 꼭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런 무분별한 영상이 아니라 설명과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실상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참사에 정말 밝혀지지 않은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다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고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보지를 못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위원장님께서도 유가족분들께서도 아까 모두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정부가 해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조차 우리의 상황을 실상을 알려주는 진솔함이 담겨있는 이 제작물을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서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을 정부 당국자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강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초기부터 그랬고요. 참사가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 보면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감을 통해서요?
윤희건 청장의 예. 그런 사실도 어제 이제 밝혀졌어요. 예. 결국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책임 면피를 위해서 계속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예. 신부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빠져나가기 위한 행태를 초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참사가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부의 하살로 들어오면 예. 굉장히 견디기 힘들 것이고 자기네들이 막으려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가 되기 시작하면 예. 위선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본인들은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수사가 되지 않게끔 하는 예. 거예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서울청장, 김강호 서울청장입니다. 예. 김강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특수본하고 서부지검에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대검에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 그걸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면 유임이 됐다고 그렇게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 사람들은 의지가 없다. 예. 이 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같은 결론이실 거고 1년 동안 그 마음이 아마 변하지 않으셨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셨다. 그죠? 네. 확신을 아마 더 가지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국감을 통해서 나온 새로운 내용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전수희 변호사께서도 이제 국감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여러 내용들을 토대로 뭐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이분들의 어떤 유임 사태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시나 이 상황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더 진실 규명에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정감사든 지금 파라마운트 그 예고편들 못 보게 하는 것, 크러쉬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크러쉬의 특징은 앞서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마디로 밀고 밀치었던 그걸 당했던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 행정에서 제대로 된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행정력을 투입하지 못해서 했던 사태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 진실을 규명하고 있거든요. 왜 과거에는 이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밀리고 밀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근본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행정 당국에게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크러쉬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 크러쉬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진짜 12구 참사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네. 유가족분들이 잘못 말하는 게 아니었네. 그게 정치적 선동이 아니었네. 진짜 진실은 이거였네. 왜냐하면 외국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뭔가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제 크러쉬나 그런 외국 매체에 대해서도 외국 기사에 대해서도 뭔가 이 불이익을 주거나 통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 진실 규명, 진상 규명을 철저히 피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정파를 떠나서요. 우리 국민들이 길에서 이런 희생을 당했다는 부분에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간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물론 민주당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이나 진상 규명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당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생생히 눈으로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참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저희가 오롯이 슬픈 마음으로 애도만 하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 근데 부모로서 자식이 대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됐는지에 대한 그것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당연히 유가족들에게 이 참사의 원인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브리핑을 하고 예, 예.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전혀 그런 부분에 언급도 없었고 오히려 유가족들이 만나는 것조차 방해를 하고 연락처도 주지 않고 예. 그런 형태를 계속 보면서 이 정부가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왜 아이들을 수도권 각 곳곳에다 분산시키고 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가에 예.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 예. 굉장히 이제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의 과정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국정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예. 여당 의원들한테 매달리고 호소하고 예. 그래서 겨우 국정조사가 열렸지만 예. 국정조사의 기간의 반을 그냥 맥없이 날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남은 반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예. 시간도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겉핥기식의 국정조사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고 예. 여전히 의혹만 계속 남겨져 있는 상태. 국정조사하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예. 의혹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특수본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특수본 수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식구를 수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수사를 한다는 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결론은 예상과 똑같이 실무자들만 구속 수사한 선에서 끝을 내고 예. 그렇게 덮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서 덮여버리면 정말 이 억울한 상태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예. 그 현장에 이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 책임이 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그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씌웠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명예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예. 것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었고 예. 특별법을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 독립된 조사 기구를 통해서 예. 이 원인을 샅샅이 파헤쳐서 예. 죄가 없으면 떳떳하면 예.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응해서 지금의 의혹들을 그렇게 조사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받고 예. 문제가 없으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왜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그거는 죄가 있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막으려고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막으려고 하는지는 뭐 제가 특별히 또 주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앞선 인터뷰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진상규명의 동력이 붙으려면 당연히 이거를 이제 추진해주는 쪽이 더 힘이 세져야 되고 국민 여론을 안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도적 법적으로 걸리는 문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턱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결국엔 프레임을 깨야 돼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한 못된 짓이 뭐냐면 예. 정말 밀고 밀림을 당해서 희생을 당했던 아이들이 정말 희생자인데 맨 처음에 분향소 모습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아이들에서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붙였고요. 그랬던 적이 있죠. 예, 네. 이제 이런 그냥 사건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씌우고 그 다음 날 뭐 했습니까? 시민사회 동향부터 봐야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 거에서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지. 그러니까 사실 다음 날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만나서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시민사회 동향 파악하고 분향소도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없는 그냥 꽃만 전시하고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런 모든 행태들이 우리 국가가 잘못하지 않았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안위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흔들리고 정권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유가족분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억압하고 이분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죽음을 정치화하네? 재난을 정치화하네? 당신 지금 정치 선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가족분들을 입을 막아왔던 것이거든요. 예. 결국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정말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귀함이 아니라 헌법 34조 5항에 나온 그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수희 변호사께서 그 방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의 먼저 국민들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아마 크러쉬가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분수령이라 보는데 정권이 장난을 친 게 물론 언론에서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언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언론에 없어서 그냥 당시 사건 이게 발생했습니다. 현장 씬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구나 이걸로 끝이었는데 과거에는 왜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들이 왜 희생자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건의 진짜 진상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를 언론에서 규명할, 이번에 일주기를 해서 우리 언론에서 좀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사건의 원인,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앞으로 대책, 이거를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전격적으로 전 보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크러쉬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셔야죠. 이거를 전 국민들이 다 보시고 이래서 이 사안이 발생했구나. 이게 정말 정부가 말한 대로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정말 희생자이구나.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구나. 이러한 것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의 죽음을 기리고 추모하고 기억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적으로 목소리를 다해야겠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주기를 마련해서 위원장님 같은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언론에서는 모든 사건의 원인부터 규명을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들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을 초월해서 이 진상 규명이란 기치 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뭐 제일 그 빠른 방법은 대통령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입장을 이전의 입장과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탄력이 안 붙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잊지 말고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수희 변호사 말씀처럼 실상을 알려주는 보도,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은 이게 일정 부분 어렵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론의 방향을 이끌어내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요, 윤영위원장님,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12구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기에 유족분들에게 드리는 글도 썼고, 대통령과 함께 유족들을 만날 의사가 있다. 고개를 연신 숙이고는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시켜서 대리 사과를 하거나 대리 의향을 밝혀주는 일들은 뭐 최근에도 워낙에 많지 않았습니까? 직접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이런 뭐 언행이라든지 이런 태도는 좀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리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심정이세요? 솔직히 이렇습니다. 어떤 뭐 국정감사나 어떤 공간 또는 어떤 화면을 통해서 예. 항상 질의를 했을 때 예. 본인이 유가족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으로 항상 비춰져요. 예. 요 며칠 사이에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유가족한테 먼저 그런 메시지를 먼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유가족들한테는 전혀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그냥 카메라에 대고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냥 호응이 되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상민 장관이 최선을 다해서 뭐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이야기. 언론 플레이 같이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초기부터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상민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그 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저희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대신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지고 은행을 다 자기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냥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미지 쇄신만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같은 선상에서 그 대통령이 그 참사 직후에 아까 이제 전승희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그 위패만 있고 영정 사진 없는 그 추모 공간을 따로 마련해놓고 매일같이 찾아갔었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데에선 대통령이 연일 사과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그렇죠. 없었고 위패도 얼굴도 없었죠. 없는데 어. 왜냐면 이름이 명단이 그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꿈만 바친다. 이거는 정말 저는 대국민 장난질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진짜 그거를 뭐 어떤 사과의 마음이 있고 뭐 대통령은 얼마나 절실하시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요. 그 말씀하셨지만 한남로 주민센터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바닥에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 저 수도권 각지에 이름도 연고도 없는 곳에 다 그거를 시신을 분산시켰어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맨 처음에 참는 것도 그걸 힘들어했고, 거기서 다 한 게 아니라 거기 그 3일장 지내는 것도 그 정말 연고도 없는 거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의 고통을 정말 10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하고 본인들이 자행하는 그런 짓거리에 대해서 정말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전에 본인이 했던 말, 이거는 인력을 배치해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그따위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본인들이 합동 분향소 어떻게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명시했잖아요. 예.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명시했잖아요. 우선 그 단어부터 정정하셔야죠. 이거는 정말 참사였다. 사고가 아니었다. 우리 국가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 사망자가 아니라 희생자였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사죄드린다. 이런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정말 진상규명 이제 제대로 하고 책임자 처벌하겠다. 이런 약속이라도 행안부 장관이 한다면 희망이 있는데 솔직히 전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봤을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과거보다 더 퇴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던 게 세월호 때는 그 팽목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유가족들과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유가족들의 많은 비난과 욕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진정성을 그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느끼고 나중에 거기서 나갈 때 유가족들이 수고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사퇴를 했죠. 그런 모습이 장관으로서의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은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사평에서 분향소를 차려놓고 있을 때도 명절 때 도둑처럼 왔어요. 명절 때 모두 유가족들이 분향소에 묵고 다 각자 따로 이렇게 그걸 했을 때 도둑처럼 와서 천막을 들춰보고 뭐 유가족이 없네 뭐 이러면서 그런 행태를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족들 있는 앞에서 매를 맞겠다는 심정으로 와서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유가족들의 한을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정말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야단을 맞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유가족들도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전혀 유가족들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는 언론에 나와서는 뭐 모든 것이 다 유가족들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저희들은.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게 보도가 되든 아니든 간에 직접 만나서 그 진솔한 태도와 자세를 보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고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국감장이나 기자들을 통해서 혹은 뭐 자신이 글을 써서 뭔가 진솔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오히려 더 가식적이고 더 밉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상민 장관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철저히 이상민 장관이 계획된 행동이라 보고 이거는 유가족분들께 맨 처음에 진상을 알리려고 했을 때 죽음의 정치화, 재난의 정치화하면서 입막음을 시켰죠. 저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도 이제 12구 참사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그 대통령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오히려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는 본인이 오히려 죽음을 정치화하고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는 철저히 정치인으로서의 행태를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 자기가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유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만났습니다가 아니고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는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가정입니다만 이런 가정을 해도 참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헌재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민 장관이라면 직무를 행할 수 없이 어찌됐든 자신의 몸이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탄핵까지는 이제 민주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 탄핵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그 판단에 앞서서 유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이미 차고 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탄핵 기간 동안 내가 뭔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럴 만한 시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마저도 그냥 아무튼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네네. 그 또 말씀 말씀 듣고 나니까 참 뭐라고 좀 표현할지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심정적으로 말씀 듣고 나니까 참 분노가 치미는 일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제 같은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답변을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치 언론을 향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유족들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고개를 숙이기까지 하는데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자리가 마땅치 않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해주면 내가 대통령과 함께 나가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는 다 그냥 언론 플레이인 거네요. 시간 끌기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하고 반성하고 밀리면 끝이다. 또 탄핵당하거나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그때는 그렇게 했다. 사건 당시에는 잘못한 거 없다. 할 만큼 했다. 유가족의 정치적 선동하는 거야. 재난을 정치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가 지금 총선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송지하차도 이태원, 잼버리 여러 가지 규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치 유화적인 스탠스, 우리는 이제는 유가족과 얘기하고 같이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고 보이면서 시간 끌기를 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정권의 안위,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다시 이 유가족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간 끌기. 신용만 하고 시간 끌기만 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념 얘기하다가 민생으로 회귀한 것, 급하게 돌아간 것처럼 잠깐이나마 이제 유가족분들을 이런 가정도 불편한데요. 그럼 그 신용이라는 게 어찌됐든 총선 앞두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유가족분들을 만나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이 가정 자체가 불편하지만 신용을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정권에 두려운 게 국민들이 12구 참사로 인해서 분노하는 거, 대국민적 분노.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다 막는 거고요. 유가족분들 목소리 막는 거고. 국민적 분노 플러스 연대. 이게 이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이 연대해서 지금 정권 문제 있다, 여당 문제 있다. 당신네들 빨리 책임 있는 자들 처벌하고 빨리 책임 있는 자세 보여라. 이거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가 본인들의 정치적 안위까지 위험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시려면 이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내놓을 때
유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노라,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진행형의 이야기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유가족들을 만났다, 만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진실일 수 있으나 만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혀 그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가정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위원장님. 아마 그 전수희 변호사 예상대로 본인들 이득을 눈앞에 두고 선거 전에 어떤 필요한 국면에 우리 유가족분들을 만나려고 할 수는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정이 불편하시더라도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만나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심정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초청장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렇죠.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행안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예. 우리 대통령이 와서 분명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또 국민들 앞에 떳떳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예. 그렇다면 의지가 있다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고 예. 그런 메시지를 남겨줘야 됩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꼬림씨 대통령께 우리가 만나줄 것을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달라고. 더 이상 뭐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얘기나 뭐 다른 그 아래 내각에 있는 어떤 장관들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뭐 서울시장 얘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겠네요. 네. 대통령이 오직 선택을 해야만 이제 이 매듭이 풀려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그 대통령이 그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머리 사과, 그다음에 진상 규명, 예. 그다음에 향후 대책 이런 것들 명확히 얘기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실제로 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풀고 싶은 거는요. 저희도 어쨌든 유튜브 플랫폼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국민 절대 다수가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그와는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2차 가해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이제 이 유족분들을 괴롭히는 이 죄악스러운 짓을 저는 국가가 그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실제 지금 현장에서도 뻔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네. 솔직히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동안 겪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2차 가해나 보수 유튜버들의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부에, 국회에, 그다음에 경찰청에, 행안부에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에, 용산구청에 이건 막아줘야 막아달라고. 된다. 네네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공격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저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않게 공격을 받지 않게끔 좀 해달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 정부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보수 유튜브들을 부추겨서 방패막이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수 유튜브를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권력 기구를 상대를 하는 거라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을 많이 초반에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울분에 차시고 분노스러우시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조롱하듯이 유가족분들을 괴롭히는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나 인사들을 향해서 같이 싸우시기도 하고 소리 지르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딜레마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전수희 변호사님 모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이렇게 끊임없이 유가족분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안 들어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파악이나 내재적인 접근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법적 제도적으로는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예, 이제 작년 11월 8일부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예. 진행. 왜냐하면 세월호 사태 때도 예. 이제 행안부 장관이 사죄를 했지만 예.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야 정치적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한테 도움 요청하셨던 유족분들 중에서는 이 사안이 너무나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거는 거기 이태원 간 사람이 잘못이잖아. 간 아이들이 시민 의식이 없어서잖아. 왜 거기 갔어? 결국 아이들 탓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가족분 소원이 그 12구 참사는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라 국가 잘못이라는 판결문을 우리 아이 유골함에 바치고 싶다라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예. 소송을 그때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헌법 34조를 비롯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직 그 행안부 장관이라던가 그 용산 경찰서장이라던가 아니면 용산 구청장에 대해서 각자의 의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 위반으로 솔직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진상 규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정권이 이러한 사법을 정치화하고 있다. 사법으로 영역으로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영역으로 가져와서 정의 구현을 사법의 판단을 전혀 막히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바로 있습니다. 예. 뭐 끝까지 그래도 전수임 변호사께서 좀 더 많이 활동하셔서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금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어떤 국가의 참사가 있었을 때 조롱하듯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혐오 장사를 하거나 하는 분들을 보면서 하는 짓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분노스러워서 이거는 국가가 막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여전히 그게 버젓이 길거리에서 허용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유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맞냐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드실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159번째 희생자가 예.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예. 그 2차 가해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맞습니다.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그게 칼과 총이 되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극한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들이 사실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친구 3명과 같이 갔다가 2명은 희생을 당하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예. 그것을 비난하는 왜 혼자 살아남아서 왔느냐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그 아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 선택한 아이를 두고 좀 더 굳건하게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는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오히려 더 2차 가해를 부추기는 그런 행태를 보고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예. 공감 능력의 상실이라는 거를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참사들 겪으면 수해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 이태원 참사가 사실 그 정점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고위 관료들이나 내각에 있는 장관, 총리 할 것 없이 얼마나 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또 유족들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감 인식이 결여돼 있는지를 결여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냥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그 분노를 담아주셨고 제가 사실 솔직히 모시면 첫 질문을 이걸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실기했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두 분 다 전수임 변호사께서는 유족분들을 돕는 입장에서 참 허탈함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정부, 정치인들 할 것 없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진전이 없게끔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도 허탈하실 거고 사람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국민들도 기여가 하려고 할 테지만 언론이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허탈함과 이제 좀 지친다라는 감정이 인간인 이상 안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떠시고 또 변호사님은 어떨지 싶은데 뭐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 차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맨 네. 처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모집을 할 때 그 관련 플랫폼 자체에 그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와서 그게 터졌어요, 한번. 터져서 네.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예. 제 주위 사람부터 건드리더라고요. 제 주위 같이 했던 변호사들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이제 플랫폼에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언론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이제 소송 진행하는 걸 해석을 하고 예. 그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신들은 태도가 달랐거든요. 이제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에 집중했는데 굉장히 그 클릭 수가 많이 나오는 어떠한 좀 자극적인 멘트나 자극적인 것들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언론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유가족분들 상당수가 그냥 숨으셨어요. 나는 이렇게 민터뷰하고 싶지 않다. 죽음을 정치화한다고 또 비난받으니까. 예. 2차 가해 상황 굉장히 심각하고 언론에서도 그거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정말 유가족분들 순수한 목소리, 희생자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폄하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쳐갖고 2차 가해로서 너 왜 죽음을 정치화해? 재난을 정치화해? 너 변호사면 다야? 너 하면 죽고 싶어? 그러니까 하루에 10통의 전화가 오면 그중에 이제 8통은 뭐 응원 전화나 상담 전화고 거기서 2-3통이 무조건 욕설, 뭐 죽인다. 그러니까 변호사인 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유가족분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로 2차 가해를 할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변호사는 왜 법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정말 힘없고 이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 계시는 그냥 절규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분들에게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못된 짓을 어떠한 2차 가해를 할까 당연히 지쳐갈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는 계속 2차 가해 우리 정부 책임 아니야. 그거 간 사람이 잘못이잖아. 간 사람이 시민 의식이 없어서잖아. 이런 식으로 방조하는 태도가 오히려 2차 가해를 부추기고 언론에서 정치화하는 것도 더 부추겼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과 무력감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표현이 맞는 게 좌절감과 무력감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유족분들께서도 진짜 다 지겹고 다 싫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내가 이 나라가 혐오스러워서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이런 심정도 드셨을 것 같아서 그런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 질문 드린 건데 그간 너무 많이 힘드시고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드셨었죠, 위원장님께서도?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외신 기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기에 참사가 발생되고 난 뒤에 용산에 가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관계자가 아니 구구시에 놀러 가서 그냥 그 아이들이 잘못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정부에다 책임을 묻느냐.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정부에서 또는 여당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정치인들이 내면 지지자들이 다 받아서 똑같은 형태로 가해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항상 보면 어떤 이야기의 메시지가 꼭 정치인들 입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재생산되어서 그 지지자들이 똑같은 형태로 공격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는데 저는 그렇게 행하는 정부가 과연 그런 2차 가해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전혀 저는 그거를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시달림을 받으면서 힘들게 싸워왔지만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해야 되냐. 정부는 전혀 들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모두가 다 옆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해봐야 아무 성산이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만 힘만 들고 지칠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바뀌어질 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이유가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를 깨트릴 수는 없지만 그 바위를 적어도 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오염된 바위를 보여줘야 된다, 예.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상태로 무너지면 또 다른 참사가 또 발생되고 예. 그러면 우리 같은 유가족이 또 나타나게 되고 예.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불행해지기 위한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유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참사를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계속 싸움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달랐지만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그 우리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참사를 겪으셨지만 그 이후에 또 오송 참사가 있었고 물론 같은 류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해병대의 그 최승훈 상병이 어찌 됐든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시면서도 또한 어떻게 보면 참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주신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제가 뭐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이나 도와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직접 이제 그 당사자분들께 차마 누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 들고요. 비록 저희가 이제 유튜브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군소 언론사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 또 목소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또 할 테니까요. 뭐 역할이 좀 미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시하고 힘이 되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이제 어떤 질문이나 이런 답변들은 정말 외피적이고 표피적인 부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차마 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아마 두 분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많이 허락되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사가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공통된 부분이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까지 쭉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봤듯이 권력은 자기가 무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지게 되죠. 예. 그런 착각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항상 그래 왔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예. 권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향후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국정조사도 하고 퍽순수사도 다 했는데 예. 왜 자꾸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냐라는 목소리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께서도.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는 사실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12구 참사나 오송 지하타워 참사 여러 참사들을 보시다시피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를 하고 있는 정말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해서 진짜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참사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그거를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다. 그거의 바탕으로 우리 유가족분들, 같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연대를 해서 이러한 문제에 있는 무공감, 무책임한 지금 정권에 대해서 같이 항거하고 한 목소리로 싸워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과 여러분들 간절히 말씀드려요. 유가족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흘리시는 눈물 같이 닦아주시고 같이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17년 넘게 이제 여러 방송사를 다니면서 뭐 뉴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 사고, 특히 참사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남의 일로 치부하는 순간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더러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공감과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끝없는 응원과 또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싶고 관심의 끈을 놓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예. 짧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내일 모레 이제 저희가 일주기 추모 대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추모 대회를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치계나 종교계나 많은 사회단체에 저희가 직접 초청장을 들고 예. 전해드리고 많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정부가 지금 이태원 참사를 잊혀버리게 하기 위해서 끝없는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이 버티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추모대회 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이태원 참사라는 걸 국민들이 보여주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금전적인 압박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사와야 될 그런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이번 추모제 때 추모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웹 자보가 있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충분치 않은 말씀이었다면 저희가 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또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이 되는데 미랄이나마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1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